아저씨 정말 죄송한데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밤 11시 47분 서울 변두리 버스 정류장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막차를 기다리며 비를 피하고 있던 68세 버스 기사 한도균.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인 그의 눈앞에 온몸이 젖어 떨고 있는 중학생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보청기 배터리가 나갔는데 지금 편의점 갈 돈이 없어요. 소녀의 한 손에는 물에 번진 종이 한 장, 다른 손에는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아 고친 낡은 보청기.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 성적표예요. 전교 3등이에요. 공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발 우리 엄마 소리 안 들리면 혼자 너무 무서워하시거든요. 도균의 손이 멈췄습니다. 빗물에 번진 성적표 맨 위 떨리는 손으로 적힌 이름 석자. 한 소리. 그 순간 68살 노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 집을 나가던 딸이 뱃속 아이에게 지어주겠다고 했던 바로 그 이름. 아빠, 내 아이 이름은 소리라고 지을 거야. 아빠가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내 목소리. 내 아이는 세상 모든 소리를 듣고 자랄 수 있게. 도균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한 소리요. 소리소, 소리리. 이상한 이름이죠? 근데 엄마가 특별한 뜻이 있다면서.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 도균은 깨달았습니다. 운명은 막차처럼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사연이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회수 100만을 목표로 만든 게 아닙니다. 1000만 명이 봐도 딱 한 사람. 지금 가족과 연락이 끊긴 그 한 분에게만 닿으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못 걸고 계신가요? 자식에게 미안하다 한마디 못하고 계신가요? 형제자매와 몇 년째 연락이 끊긴 채 살고 계신가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도 핸드폰을 들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옆에 누가 있나요? 혼자 계신가요? 가족과 함께 계신가요? 댓글로 혼자 봅니다. 또는 가족과 함께 봅니다.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마음으로 같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티슈 준비하세요. 새벽 5시 12분 첫 차 출발. 한도균 68세. 1984년부터 2024년까지 정확히 40년간 버스를 몰았습니다. 271번 첫 차 출발합니다. 매일 새벽 5시 차고지에서 시동을 거는 순간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보온병에 담긴 아내의 따뜻한 국물을 홀짝이는데 도균의 점심은 언제나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이었죠. 아저씨, 오늘도 안전운전 해야 돼요. 단골 할머니가 승차하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물론이죠. 40년 무사고예요. 그렇습니다. 40년 무사고.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자기 딸만 빼고요. 밤 11시 30분, 텅 빈 집으로. 막차를 차고지에 세우고 집으로 향하는 도균의 발걸음. 15평 빌라 301호, 현관문을 열면 언제나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켜져 있는 TV. 식탁 위 혼자 먹은 라면 그릇. 벽에 걸린 달력에 X표만 가득. 오늘도 아무도 없네. 도균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아니, 꺼내려다 말았습니다. 15년 전 오늘 딸이 집을 나간 날. 그날도 이렇게 소주를 마시다가 결국 딸의 전화를 받지 못했었죠. 아빠, 나 지금 힘들어. 정말 힘들어. 한 번만,
한 번만 날 이해해줘.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메시지 18개. 전부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놈이 지는 거야. 그게 도균이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남자로 사는 법. 하지만 그 원칙 덕분에 지금 이 집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딸 한소영과의 마지막 대화 15년 전 회상. 아빠, 나 피아노 학원 가고 싶어. 당시 18살이던 딸 소영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피아노? 그게 밥 먹여주냐? 아빠, 난 음악을 하고 싶어. 진짜로. 내 꿈이야. 꿈? 우리 집에서 무슨 꿈이야? 현실이나 똑바로 봐. 도균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너 하나 대학 보내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버스 하루에 3번씩 왕복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데.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는 맨날 나보고 공부하래. 근데 막상 내가 하고 싶은 거 말하면 안 된대. 그럼 나는 뭐예요? 아빠 자랑거리 만드는 기계예요? 이거 사. 도균의 손이 식탁을 탁 쳤습니다. 그래, 맞아. 넌 우리 집 자랑이 되어야 돼. 내가 잘 되면 아빠가 버스 몰면서도 자랑스러운 거야. 그게 뭐가 나빠?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아빠 나 임신했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도균은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뭐? 내가 뭐? 미안해. 근데 나 낳을 거야. 너 미쳤어? 19에 애를 낳겠다고? 도균은 소리쳤습니다. 당장 병원 가. 아빠가 데려다 줄게. 싫어. 소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빠가 내 말 한 번도 안 들어줬잖아. 이번에도 안 들어줄 거면 나 그냥 나갈래. 나가? 어디로 나가? 모르겠어. 근데 여기보단 나을 것 같아. 적어도 내 아이는 내 말을 들어줄 테니까. 짐을 싸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도균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소영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이 이름은 소리라고 지을 거야. 소리? 응. 아빠가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내 목소리. 내 아이는 세상 모든 소리를 듣고 또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쾅!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광복절 밤, 막차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도균.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비가 유난히 세차게 내렸다는 것. 아저씨, 잠깐만요. 정류장 유리벽 뒤에서 소리치는 아이.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40년 버스 기사 생활 중 막차 놓친 사람 수백 명 봤으니까요. 하지만 뭔가가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던 겁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녀. 온몸이 흠뻑 젖어 있고 교복 치마는 진흙투성이.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뭐? 도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가 지금 집에서 아무 소리도 못 들으시거든요. 보청기 배터리가 나갔는데 저한테 지금 돈이 없어요.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내민 것. 물에 번진 성적표 한 장.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저 공부 잘해요. 전교 3등이에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도균의 눈이 성적표 위를 훑었습니다. 서울중학교 2학년 3반. 이름 한 소리. 전체 석차 427명 중 3등. 한 소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 이름이. 한 소리요. 소리소, 소리리. 소녀가 씩 웃었습니다. 웃을 때 위쪽 앞니 사이에 작은 틈이 생겼어요.
그 순간 도균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장면. 어릴 때 사탕을 베어 물고 웃던 딸 소영이도 딱 저렇게 웃었습니다. 앞니 틈새를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가리던 모습까지. 아저씨, 괜찮으세요? 도균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지만 전부 꺼내 소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배터리 사고 남는 걸로 뭐라도 먹어. 진짜요? 정말 고마워요. 소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 아저씨 성함이랑 연락처만 알려주시면 나중에 꼭 갚으러 올게요. 도균은 명함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이름을 알려주면 혹시 이 아이가 알아볼까? 한도균이라는 이름을. 아니, 됐다. 그냥 받아. 그래도 괜찮아. 아저씨도 예전에 딸이 있었거든. 도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나이 때쯤 됐을 거야. 근데 아저씨가 그 애한테 잘해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건 그때 못해준 것에 대한 빚이라고 생각해. 소녀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꼭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소녀는 편의점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도균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젖은 운동화에서 튀는 물방울. 너무 큰 교복 위에 두른 낡은 가디건. 한 손에 꼭 쥔 보청기와 성적표. 한 소리.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도균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편의점 앞 첫 번째 진실. 도균은 소녀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소녀는 점원에게 보청기를 보여주며 뭔가를 물었고 배터리 한 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서 고민하더니 컵라면 하나와 삼각김밥 하나를 더 집었습니다. 언니, 이거요. 할인 들어간 거 없어요? 오늘 유통기한 임박한 거 있는데. 반값이야. 그거 주세요. 계산을 마치고 나온 소녀. 편의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리는 동안 소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도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는 소녀. 중간중간 삼각김밥을 베어 물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 저 나이에 저렇게 혼자. 도균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0년 전 딸도 저렇게 혼자 무언가를 먹고 있었을까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을까요? 소녀가 라면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균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낡은 빌라 단지. 소녀는 그중 가장 허름한 건물의 옥탑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철제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삐걱, 삐걱. 문 앞에 도착한 소녀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찰칵. 엄마, 나왔어. 소녀의 밝은 목소리가 좁은 옥탑방 안으로 퍼졌습니다. 도균은 계단 아래에서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소리야, 늦었네. 밥은 먹었어? 응, 편의점에서 먹었어. 근데 엄마, 배터리 샀어. 착한 버스 아저씨가 도와주셨어. 버스 아저씨? 그 목소리. 도균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조금 쉰 듯하지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 딸 소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밤. 집으로 돌아온 도균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책장 깊숙이 숨겨뒀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안에는 딸의 초등학교 졸업사진, 중학교 때 피아노 콩쿠르 상장,
아빠 생신 축하해요. 손편지, 가족사진 몇 장, 그리고 명함 한 장. 서울시 구청 사회복지과 이은정 사회복지사. 10년 전 소영이가 집을 나간 직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버님, 따님 한소영 씨가 현재 미혼모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셨는데요. 도규는 그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딸 아닙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명함은 버리지 못하고 상자 맨 밑에 넣어뒀었죠. 새벽 5시. 첫 차 출발 시간이 다가왔지만 도규는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저 오늘 하루만 쉬어도 될까요? 몸이 좀. 한 기사님, 40년 만에 처음 아프시네요. 알겠습니다. 푹 쉬세요. 전화를 끊은 도규는 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구청은 9시에 열지만 8시 30분부터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은정과의 만남.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을 때 도규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은정 사회복지사님, 계신가요? 직원이 명함을 보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 명함, 10년도 더 된 거네요? 지금도 여기 계세요. 잠시만요. 5분 후, 흰머리가 많이 섞인 40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도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한소영이 아버지 한도균입니다. 이은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원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신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은정은 한숨을 쉬며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딸의 10년 그 기록. 상담실 책상 위에 펼쳐진 파일. 한소영, 미혼모 지원 케이스, 2014년 11월 3일부터 현재. 아버님, 이거 보실 준비 되셨어요? 이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4년 11월 3일. 한소영 씨, 당시 19세가 임신 7개월 상태로 저희를 찾아왔어요. 집이 없어서 고시원에서 지냈고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죠. 이은정이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 한 장. 배가 불러온 소영이가 고시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산후조리원은커녕 병원비도 없었어요. 저희가 긴급 지원금으로 병원비를 대고 임시 거처를 마련해줬죠. 다음 페이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소영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2015년 1월 17일. 한솔이 양 출생. 2.8kg 건강한 여아. 근데 출산 당일. 소영 씨 혼자였어요. 이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 아빠도 안 왔고 친정 가족도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그날 당직이어서 출산 끝나고 같이 있어줬죠. 소영 씨가 아기 안고 우는데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도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은정이 의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소영 씨, 선천성 청각 장애가 있으셨어요. 어릴 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20대 초반부터 급격히 악화됐죠. 도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이 모르셨어요? 이은정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 씨가 중학교 때부터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소연했다던데요. 그때 한 번만 병원에 갔더라면. 도균은 주저앉았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아빠, 나 요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그럼 귀지 좀 파. 병원은 무슨. 아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이 잘 안 들려. 집중을 안 하니까 그렇지. 공부나 열심히 해. 아빠, 나 정말 이상해.
피아노 칠 때도 음이 자꾸 틀려. 피아노는 또 왜 쳐? 그런 거 할 시간에 문제집이나 풀어. 도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그렇게, 네. 그래서 소영 씨는 스스로 포기했대요. 아빠가 날 믿지 않는데 내가 뭘 해도 소용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청각이 점점 나빠지는 걸 방치했죠. 이은정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출산 후에도 계속 일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낮에는 식당, 밤에는 편의점, 주말에는 전단지 돌리기. 하루 4시간씩 자면서 버텼죠. 사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출근하는 소영. 아이를 업고 전단지를 돌리는 소영. 편의점 카운터 뒤에서 젖병을 물리는 소영. 그러다가 3년 전 완전히 쓰러졌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청력이 거의 다 손상됐고 양쪽 귀에 보청기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죠. 마지막 페이지. 최근 사진. 소영이 소리를 안고 옥탑방 창가에 앉아 있는 모습. 지금은 그나마 나아졌어요. 소리 양이 장학금도 받고 알바도 하면서 엄마를 돕고 있거든요. 근데 이은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근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소리 양도 청각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유전적인 거라고. 엄마가 겪은 고통을 딸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도균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아우 수술을 준비 중이에요. 근데 비용이 얼마예요? 도균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대략 3천만 원 정도요. 수술비에 재활까지 합치면. 도균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이제라도 오신 거 다행이에요. 이은정이 도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 씨, 아직도 아버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보고 싶어 해요. 제가 상담할 때마다 느껴요. 아빠가 먼저 와줬으면 하는 마음.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가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요. 첫 방문, 문을 두드릴 용기. 이은정이 알려준 주소를 들고 도규는 그날 저녁 옥탑방을 찾았습니다. 서울시 땡땡구 땡땡동 123-45번지 옥탑. 재개발 예정 지역의 낡은 4층 빌라. 외벽에는 금이 가 있고 계단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삐걱, 삐걱. 철제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4층 끝 옥탑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 문 앞에는 작은 운동화 2켤레 240, 260. 낡은 운동화 1켤레 245. 녹슨 우산 1개. 택배 박스로 만든 신발장. 그리고 문 옆에 기대어 선 낡은 기타 1대. 도규는 그 기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전 소영이가 집을 나가던 날 들고 나간 물건이 딱 2개였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중고로 산 기타. 피아노는 못 가져가도 기타는 가져갈게요. 이게 유일한 내 꿈이니까. 그 기타가 아직도 여기 있었습니다. 도규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엄마,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돼. 조금 더 길게. 피아노 소리가 아니라 작은 키보드 소리였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다시 한번 쳐볼게. 또각또각. 서툰 키보드 연주 소리와 함께 소녀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목소리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도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문 앞에 앉아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노래가 끝나고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응,
오늘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내 노래 들려달래서 다들 앞에서 불렀어. 우와, 떨리지 않았어? 응, 조금. 근데 엄마 생각하면서 불렀더니 괜찮았어. 엄마 생각? 응, 엄마가 맨날 그러잖아. 소리야, 내 목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소리야라고. 그 말 생각하면서 불렀어. 잠시 침묵. 그리고 훌쩍이는 소리.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 안 울어. 그냥 먼지 들어갔나 봐. 거짓말. 엄마 우는 거 나 다 알아. 배터리 살 돈 없어서 걱정하는 거지? 아니야, 소리야. 엄마는 괜찮아. 소리만 건강하면 돼. 도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헐레벌떡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문을 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머리는 곱슬머리로 축 늘어져 있고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딸 한소영이었습니다. 소영아. 도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초 정도의 침묵. 그리고 됐어요.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문을 닫으려는 소영. 잠깐만. 소영아, 아빠. 소영이 비웃었습니다. 저한테 아빠 없어요. 10년 전에 이미 없어졌죠. 아빠가 미안하다. 진짜로. 그때는 미안하다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귀가 아프다고 피아노 칠 때마다 소리가 울린다고 했을 때 아빠가 한 말 기억나세요? 도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들어라. 그게 아빠가 한 말이었어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귀 검사 한 번만 같이 가줬더라면요. 그때 병원비 50만 원만 써줬더라면요. 지금처럼 양쪽 보청기에 의지해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소영아. 그리고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아빠가 한 말도 기억나세요? 그런 애는 내 딸이 아니야. 당장 나가. 그게 마지막이었죠. 도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로. 그때 아빠가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소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냥 잘 살고 있어요.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저희끼리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그때 안에서 소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누구야? 소리는 도균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제 그 버스 아저씨다. 소리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나왔습니다. 아저씨, 어제 진짜 고마웠어요. 덕분에 엄마 배터리 샀고 밥도 먹었어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리야, 들어가. 왜? 아저씨가 우리 도와주신 분인데? 들어가. 소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균은 소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리야. 아저씨는 말이 목에서 막혔습니다. 내 할아버지다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이제 가볼게. 도균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도균이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니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제발 더 이상 저희 삶을 흔들지 마세요. 이제 겨우 정리하고 살고 있는데. 알겠다. 도균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매일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다음 날부터 도균은 새로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첫 차 운행, 오전 11시 점심 휴게 시간, 그리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규는 소리의 학교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했습니다. 소리의 하교 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첫날, 소리야, 오늘 PC방 갈래? 안 돼, 나 알바 가야 해. 소리는 친구들과 헤어져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 모집 시급 9,860원. 도규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소리가 점원복으로 갈아입고 카운터에 서는 모습. 손님이 오면 90도로 인사하고 물건을 계산하고 재고를 정리하는 모습. 중학생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날, 비가 왔습니다. 소리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학교를 나섰습니다. 도규는 자신의 우산을 가지고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소영이 나타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대신 도규는 편의점 앞에 우산 한 개를 놓고 갔습니다. 메모를 붙여서요. 비 오는 날 쓰세요. 지나가던 어르신이. 셋째 날, 소리는 그 우산을 들고 등교했습니다. 도규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의 하루를 따라가다. 어느 날 도규는 막차 운행을 마치고 옥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밤 11시, 소영이 좁은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도규는 골목 귀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소영은 계단을 오르다 말고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긴 한숨과 함께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소영은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진통제였습니다. 물도 없이 그냥 삼켰습니다. 도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 후 소영은 다시 일어나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엄마, 어서 와. 소리의 밝은 목소리. 오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도시락 얻어왔어. 같이 먹자. 그래. 우리 소리 대단하네. 소영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어느 주말 오후, 도균이 옥탑 근처를 지나가는데 낯익은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번호판을 보는 순간 도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2가 3456. 동생 한도훈의 차였습니다. 이 자식이 왜? 도균은 급히 옥탑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아니 소영아. 삼촌이 이번에 진짜 대박 터졌어. 진짜야. 40대 후반의 남자 한도훈. 말끔한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삼촌, 됐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영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 코인 투자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 내부 정보 줬거든. 소영아, 너만 500만 원만 투자해봐. 1년 안에 5천만 원 만들어줄게. 진짜야. 도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삼촌, 저 지금 500만 원 어디 있어요? 소리 급식비도 밀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면 소리 대학까지 보낼 수 있다니까? 도훈이 소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거 진짜 마지막 기회야. 놓치면 평생 후회해. 삼촌. 소영이 망설이는 순간 도균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도훈아. 도훈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형님? 여기는 왜?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내가 왜 여기 있는데? 도균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조카 얼굴 좀 보려고. 거짓말하지 마. 또 돈 뜯어내려고 왔지? 도균이 도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님, 잠깐, 오해야. 오해? 1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지. 형님, 이번 투자는 진짜야. 믿어줘. 그러고 내 집 담보로 3천만 원 날렸잖아. 도균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 돈이 뭔지 알아? 소영이 대학 등록금이었어. 그 돈 때문에 소영이가 학교를 못 갔어. 그건 형님도 동의한 거잖아. 동의? 내가 사업 계획서 조작해서 보여준 거잖아. 도균이 도훈을 벽으로 밀쳤습니다. 이 자식아, 지금 또 똑같은 짓 하려고? 소영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둘 다. 소영아, 비켜. 아빠. 소영이 도균을 밀쳤습니다. 아빠가 왜 여기 있어요? 제 삶에 왜 끼어들어요? 이 자식이 너한테 사기치려고 온 거야. 그래도 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10년 동안 뭐 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제가 애 낳았을 때, 제가 쓰러졌을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제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소영은 돌아서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도훈은 옷을 털며 씩 웃었습니다. 형님, 딸한테도 인정 못 받네? 불쌍하다 정말. 도균의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퍽! 도훈이 코를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아, 형님 미쳤어? 닥쳐. 다시 한 번만 더 소영이 근처에 얼씬거려봐. 그땐 진짜 죽여버린다. 도균은 도훈의 멱살을 놓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동생의 배신, 그리고 숨겨진 빚. 다음 날, 도균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소영이 명의로 대출받은 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객님, 본인이 아니면 확인이 어려운데요. 제가 아버지입니다. 동의서 있습니다. 도균이 준비해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따님, 현재 대출 잔액이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뭐? 도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대보증이니 한도훈 씨로 되어 있네요. 원래 한도훈 씨가 받은 대출인데 연대보증을 따님이 서신 거예요. 이 미친. 도균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 3개월 전에 사채업체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연체 이자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약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도균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밤 도균은 사채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대명금융. 간판은 그럴싸했지만 안은 폭력배 사무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건장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한소영 씨 빚. 제가 갚겠습니다. 오, 한소영 씨? 아, 그 보청기 끼신 분? 근데 어르신이 누구시죠? 아버지입니다. 남자가 씩 웃었습니다. 아버님이 갚겠다고요? 얼마 있는지 아세요? 1억 8천, 2억입니다. 이자 또 붙었거든요. 어르신 현금으로 가져오시면 1억 5천에 끝내드릴게요. 어때요? 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오케이. 근데 어르신, 일주일 지나면 이자 또 붙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40년 인생의 마지막 재산. 그날 밤 도균은 자신의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다세대 빌라 15평. 2004년에 전세로 들어와서 2010년에 매매로 전환한 집. 당시 가격 8천만 원. 40년 버스 기사 생활의 전부가 담긴 집이었습니다. 도균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20년 된 TV, 10년 된 냉장고, 낡은 옷장, 딸의 사진이 든 액자.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도균은 다음날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집 팔려고 하는데요. 아, 네. 어디 계신가요? 주소를 알려주자 부동산 중개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거기 재개발 예정 지역인데 지금 팔면 손해보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급하게 필요해서요. 그럼 한 1억 2천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어르신, 팔고 나면 어디 가실 거예요? 도규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글쎄요.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죠. 중개인의 얼굴이 안타까워졌습니다. 어르신 나이에 고시원을. 괜찮습니다. 저 혼자 살 공간만 있으면 돼요. 계약 완료, 그리고 선택. 일주일 후 집이 팔렸습니다. 계약금 1천만 원, 잔금 1억 1천만 원, 은행 대출 3천만 원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9천만 원. 도규는 그 돈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6천만 원 사채업체 딸의 빚, 3천만 원 병원 손녀의 수술비 일부, 통장에 남은 돈 0원. 도규는 빈 통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지고 살던 무게가 조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전하는 봉투. 도규는 봉투 2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 현금 6천만 원. 메모 소영아, 이걸로 빚 갚아라. 사채업체 연락처는 뒤에 적어뒀다. 내 이름으로 된 빚은 이제 없다. 아빠. 두 번째 봉투 현금 3천만 원. 메모 소리 수술비 일부다. 부족하면 아빠한테 연락해. 아빠가 더 마련해 볼게. 할아버지가. 도규는 밤에 몰래 옥탑방 문 앞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뭐야 이거? 소리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여기 봉투 2개 있어. 소영이 나와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현금 다발과 메모. 이게 무슨...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를 읽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소영은 계단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빠. 아빠 거기 있죠? 도규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영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하지만 도규는 이미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제야? 갑작스러운 복통. 며칠 후 새벽 첫 차를 몰던 도균. 갑자기 옆구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잠깐만. 도균은 버스를 정차시켰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승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도균은 진통제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 정류장에서 대체 기사를. 그 순간 도균의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쿵. 의식을 잃은 도균. 승객들의 비명소리. 119에 신고했어요. 기사님. 병원 응급실. 보호자분 계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균의 지갑에는 가족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대신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구청 사회복지과 이은정. 연락을 받은 이은정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한도균 씨 보호자세요? 아, 네. 일단 연락받고 왔습니다. 이은정은 소영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소영 씨,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네. 전화기 너머로 소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병원 응급실이에요. 올 수 있으세요?
가겠습니다. 냉정한 진단 결과 1시간 후 소영과 소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한도균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네, 딸입니다. 의사는 그들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환자분 강경화 말기입니다. 네.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매우 심각합니다. 복수도 차 있고 간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평소에 술을 많이 드셨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술을 거의 안 드세요. 버스 기사라서. 그럼 약물 복용이나 그것도 아닐 텐데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혹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나요? 소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아버지는 혼자 살았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편의점 음식, 컵라면, 삼각김밥. 그렇게 오래 영양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 간에 큰 무리가 갑니다. 의사의 말에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치료, 할 수 있나요? 간 이식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분 나이가 68세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식 수술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영은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재회. 병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도균. 산소 호흡기를 끼고 여러 개의 줄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소영의 목소리에 도균이 눈을 떴습니다. 소영아, 왜 이렇게 됐어요? 왜 혼자 이렇게 아프게? 소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균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무슨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이 간 이식해야 한대요. 그래도 너랑 소리는 이제 괜찮잖아. 빚도 갚았고. 도균의 말에 소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는요? 아빠는 안 괜찮잖아요. 아빠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너랑 소리만 잘 살면 돼. 그때 소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소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아파요? 아니야, 소리야. 할아버지 안 아파. 도균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리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왜요? 더 일찍 너희를 찾아갔어야 했는데. 소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만나서 좋아요. 그 말에 도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녀의 검사 결과. 며칠 후 소리도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청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검진이었죠. 결과를 들고 온 의사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소영 씨,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소리 양.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전적인 간질환 가능성이 있어요. 외할아버지께서 간경화를 앓고 계시니까.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 2년 안에 간 이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영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 돼. 소리까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청각 문제도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인공아우 수술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공아우 수술 약 3천만 원, 간 이식 준비 비용 약 5천만 원, 총 8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소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돈으로 빚을 갚고 일부를 수술비로 썼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그런데 다행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소리양과 조직 적합성이 매우 높게 나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간 이식을 할 경우 외할아버지가 공여자가 되시면 성공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상태가 안 좋잖아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이 공여자가 되시면 생존율이 30% 미만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거의 확실합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다른 공여자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길면 2년, 짧으면 6개월입니다. 아버지의 결정. 그날 밤 도규는 소영을 불렀습니다. 소영아, 잠깐 앉아봐. 왜요, 아빠? 도규는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소리한테 간을 줄 수 있대. 아빠, 그 얘기 들으셨어요? 응.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봤어. 도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하겠다. 안 돼요. 소영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러면 아빠가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도 소리는 살아야지. 아빠.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 이제 겨우 아빠랑 화해했어요. 이제 겨우 다시 가족이 됐는데 어떻게 보내요? 도규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아빠는 말이야. 도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어. 내가 집 나간 그날부터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아빠, 근데 이제야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생겼어. 너랑 소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도균은 소영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 좀 용서해줘. 이번 한 번만. 소영은 아버지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싫어요. 다음 날 도균은 의사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공여자가 되겠습니다. 환자분, 위험성을 아시죠? 압니다. 도균은 확고했습니다. 그래도 할 겁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호자인 따님께서 동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설득할게요. 그리고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70%입니다. 괜찮습니다. 의사는 도균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도균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식 있으세요? 네, 딸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아실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의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 10월 15일 도균은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 나 한도균은 본 유언장을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남은 재산 없음. 버스회사 퇴직금 약 1천만 원 손녀 한소리의 교육비로 사용. 장례식 간소하게 화장 후 납골당. 딸 소영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잘 살아라. 두 번째 편지. 도균은 소리에게 줄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소리에게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아마도 마지막 일지 모르겠구나. 할아버지는 평생 버스를 몰았단다. 40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을 태웠지. 근데 정작 중요한 사람, 내 딸은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어. 소리야,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 그리고 엄마를 잘 도와줘. 엄마는 너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너 때문에 살아왔어. 할아버지가 못해준 사랑, 내가 엄마한테 많이 해줘. 사랑한다, 우리 소리. 할아버지가. 세 번째 동생에게. 도균은 동생 도훈에게도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훈아, 형이다. 다시는 소영이랑 소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나타나면 내가 죽어서라도 찾아갈 거야. 그리고 잘 살아. 후회 없이. 마지막 버스 운행. 수술 전날. 도규는 회사에 부탁해서 마지막으로 버스를 몰았습니다. 271번 첫 차 출발합니다. 40년 동안 몰던 그 길.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기사님, 오늘따라 운전이 부드러운데요? 단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오늘은 좀 천천히 가고 싶어서요. 기사님, 어디 가세요? 멀리 갈 거예요. 아주 멀리. 막차 운행을 마치고 도규는 차고지에 버스를 세웠습니다. 핸들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웠어, 친구. 40년 동안 함께한 친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10월 15일 오전 7시.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도규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 섰습니다. 소영과 소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아빠 믿어. 도규는 소리를 안았습니다. 소리야, 무섭지? 응. 조금. 괜찮아. 할아버지랑 같이 수술 받는 거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나 때문에 아프면 어떡해? 아니야. 할아버지는 안 아파. 오히려 기뻐. 왜요? 소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생겨서. 도규는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못 해준 것들. 이번에 조금이라도 갚는 거야. 소리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에 도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수술실 문 앞.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들, 들어가실 시간입니다. 도균은 소영을 마지막으로 안았습니다. 소영아. 네, 아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소영은 아버지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 꼭 살아서 나와요. 약속해요. 그래. 도규는 대답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불빛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규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딸과 손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실 안. 환자분, 누우세요. 도규는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등에 닿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마취하면 금방 끝날 겁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네. 제 손녀. 꼭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취 주사가 들어왔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 소영아, 소리야. 아빠는 이제야 너희의 진짜 아빠가 되는 것 같구나.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오전 8시. 수술 시작. 소영은 수술실 밖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은정 사회복지사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소영 씨,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워요. 소영은 커피를 받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수술 2시간째. 아직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전 12시. 수술 4시간째. 소영은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수술 6시간째.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소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소영은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오후 4시, 수술 8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얼굴은 땀범벅이었습니다. 소영 씨, 네. 소영이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빠는? 소리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소영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말에 소영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정말, 정말요? 네. 아버님이 워낙 체력이 좋으셨어요. 40년 동안 버스 운전하신 게 몸을 단련시켰나 봅니다. 의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양도 수술 잘 받았어요.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도균이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아빠,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아, 아빠 정신 드세요? 응. 소리는 옆 병실에 있어요. 잘 있어요. 도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일주일 후, 소리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도균도 상태가 좋아져서 휠체어를 타고 소리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소리야. 소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인공화호 기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소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 들려요. 뭐가? 소리가 들려요. 할아버지 목소리. 소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전에는 울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이제는 진짜 또렷하게 들려요. 도균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석 달 후, 도균과 소리는 같은 날 퇴원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소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소리야. 엄마. 소리가 뛰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도균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소영아. 네, 아빠. 이제 우리 어디로 가지? 소영이 웃었습니다. 우리 집으로요. 우리 집? 네. 아빠, 소리. 우리 셋이 함께 살 집이요. 소영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제가 전세 구했어요. 작지만 우리 셋이 살기엔 충분해요. 도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새 집, 새 출발.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 2층.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궁전이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아빠 방이에요. 소영이 작은 방을 보여줬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단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 여기서 살아도 돼? 당연하죠. 여기가 아빠 집인걸요. 도균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석 달 후, 소영은 작은 음악 학원을 열었습니다. 소리나는 피아노 교실. 간판은 소박했지만 의미는 깊었습니다. 엄마, 이 이름 진짜 좋다. 소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치? 엄마가 평생 꿈꿨던 이름이야. 소영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놓였습니다. 또각또각.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엄마, 진짜 잘 친다? 그럼 엄마가 누군데? 소영이 웃었습니다. 도균은 학원 한쪽 구석에 작은 사랑방을 만들었습니다. 버스 아저씨 이야기방.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도균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공간이었습니다. 한 기사님, 오늘도 이야기 하나 해주시지요. 오늘은 뭐 들으실래요? 40년 동안 버스 몰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손님. 도균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우리 손녀지요. 손녀분이 손님이었어요? 네.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아이가 내 손녀인 줄. 어르신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를 할아버지로 만들어줬어요. 40년 동안 버스만 몰던 사람을 진짜 할아버지로. 도균의 이야기에 어르신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리의 첫 발표회. 1년 후 소리는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학교 음악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 발표회 한대요. 발표회? 네. 제가 노래 부르고 엄마가 피아노 반주해요. 오, 그래. 할아버지도 갈 수 있어?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1등 손님이에요. 발표회 날.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도균에게는 올림픽 경기장 같았습니다. 무대에 소리가 올랐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피아노 앞에는 소영이 앉았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엄마랑 할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곡이에요. 소리가 말했습니다. 제목은 늦지 않았어요입니다.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목소리. 비 오던 그날 밤 혼자 서 있었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왔죠. 우산을 펼쳐 내게 건네주었죠.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당신의 마음이 이제야 닿았어요. 미안하단 말보다, 고맙다는 말보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게 더 소중해요. 노래가 끝났을 때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도균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소리가 무대에서 내려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땠어요? 최고였어. 정말 최고였어. 3년 후, 도균은 이제 72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됐지만 더 이상 버스를 몰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동네 마을버스 기사들의 멘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선배님, 오늘도 조언 좀 해주세요. 젊은 기사가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너무 짜증내면 어떻게 해야 해요? 도균이 웃었습니다. 그 사람도 집에 가면 누군가의 아빠고 엄마고 자식이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가는 길일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해해줘. 네, 알겠습니다. 비 오는 날의 기억. 어느 날 저녁, 비가 왔습니다. 도균은 소리와 함께 우산을 쓰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기억나요? 소리가 가리킨 곳. 바로 3년 전 처음 만났던 그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기억하지? 어떻게 잊겠니? 그때 할아버지가 저한테 돈 주셨을 때 정말 천사인 줄 알았어요. 천사는 무슨. 진짜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안 나타났으면 저희 엄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소리가 할아버지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오래오래 같이 있어요. 약속? 도균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약속하자. 가족사진. 그날 밤,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사진 찍을까요? 가족사진? 네. 우리 셋이 함께 찍는 거요. 사진관에서 도균은 가운데 앉았습니다. 왼쪽에 소영, 오른쪽에 소리. 자, 웃으세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멈춰섰습니다. 소리의 편지. 며칠 후
소리는 학교 숙제로 내 인생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야 했습니다. 내 인생의 영웅. 3학년 2반 한소리. 제 영웅은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버스 기사셨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주셨죠. 근데 정작 본인은 집에 혼자 계셨어요. 가족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3년 전 비 오는 날 저를 만나셨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저를 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살리기 위해 본인의 몸 일부를 떼어주셨어요.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이었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셨대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저는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는 사람.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소리가 이 글을 할아버지에게 읽어줬을 때 도규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소리야. 왜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고마워. 할아버지를 영웅이라고 불러줘서.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에요. 소리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8살 버스 기사 한도균. 그는 40년 동안 남의 가족을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정작 자기 가족은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비 오는 밤 버스 정류장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 아시죠? 한도균은 68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딸과 화해하고 손녀를 만나고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부모님과 연락이 끊긴 분,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분, 형제자매와 다툰 후 몇 년째 연락 못하는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함께 손잡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을 드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거세요. 미안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보고 싶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전화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그 사람. 댓글로 그 사람과의 관계만 살짝 적어주세요. 엄마, 아빠, 형, 동생, 친구. 여러분이 용기 내실 수 있도록 제가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응원의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가족과 연락이 끊긴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화해했어요. 저는 아직 용기가 안 나요. 저는 후회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사연 이참은 오늘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가족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그리고 사랑은 절대 늦지 않는다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족에게 사랑의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이참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